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이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산 덕분에 어려운 것은 하나도 모르고 성장했고, 무난하게 대학에 입학해서 평생 직업으로 누구나 선망하는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거기다가 남들이 보기에 호리호리하고 큰 키에 보통의 능가하는 예쁜 외모까지 초중고 시절과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저는 누구나 동경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학교에서도 그랬죠. 저의 전공은 저는 술에는 약한 편이지만 숙소 바로 앞에서의 술자리였고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의 주량에서 조금 넘게 마시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느긋한 취기를 느끼고 있었답니다. 제게 계속 술을 권하던 김민영 선생님은 영어과 선생님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실력 있는 교사였어요.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면 박사 과정에도 입학할 것이라고 했고 웬만하면 고등학교를 떠나 작은 지방 대학이라도 자리를 잡고 싶다고 했었죠. 학교에서는 김 선생님을 우리 학교에 잡아두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실력으로 따지면 학부모님들과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신뢰하는 그런 선생님이셨거든요. 거기다가 평상시에 교사라는 직업에 걸맞는 단정한 용모와 성실한 태도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교사였던 것처럼 김 선생도 역시 많은 사람의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 학교의 보배 같은 선생님이었죠. 인격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자자했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 교사들이 같이 있었고 그런 김 선생님이 권하는 술이기에 저는 제 주량을 약간 추가했어도 안심하고 심하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자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어느새 제 주량은 많이 추가했었나 봐요. 저는 그날 밤 그 운명의 밤에 추위를 심하게 느끼며 눈을 떴답니다. 숙소에 창문이 열려있나 보다 싶었어요. 많이 마시기는 했었나 보다 생각하고 몸을 일으키기 위해 애를 쓰던 순간 저는 제가 믿지 못할 광경 속에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핏 정신을 차렸을 때 어떤 남자가 제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게 보였죠. 다음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김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느낌이 너무나 이상했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끔찍한 일이 제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억지로 술자리에 앉혀두고 있던 김 선생이 다른 선생님들이 다 숙소로 돌아가자 산속으로 저를 이끌어 갔었던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이미 결혼을 굳게 약속하고 집안에서도 마치 아들같이 대하시는 약혼자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김 선생은 제게 반말로 음흉하게 속삭였어요. 이 소문나면 누구한테 불리하는지 잘 알고 있겠지. 이 바닥 아직 보수적인 바닥이라서 여 선생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겠지. 아예 알아서 처신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금지옥엽 당신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품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회당에다가는 말 못하겠지. 아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려볼까? 사진도 여러 장 찍어두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눈물이 많이 솟구쳤답니다. 나 결혼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범죄라고요. 범죄? 무슨 소리야? 최 선생이 먼저 꼬셨잖아. 나 최 선생 따라온 죄밖에 없어. 뭐라고요? 망할로 증거 있어? 아이 그럼 어디 한번 세상이 되고 외쳐보든지. 내가 훨씬 더 취해 있었고 내 말이라면 다 신뢰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실험해볼까. 무슨 일을 당했는지 깨어나서야 알게 된 제가 어떤 저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김 선생이 찍었다는 사진의 정체는 보지 않아도 알 일이었죠. 그때만 해도 보수적인 시절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런 일을 당하면 먼저 산부인과에 달려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범인을 잡는 일이 보통 일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을 때였죠.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여름 학생임원 수련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어요. 김 선생의 말대로 저는 어느새 이 일이 알려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부모님에게도 알릴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에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을 당한 많은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 여성들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음을 청폐하고 알아두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끝이 없으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해하시는 외동딸이었답니다. 부모님의 모든 생활은 바로 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돈을 버시는 것도, 집을 더 넓히 이사하시는 것도, 하다못해 먹을 것 하나를 사오시는 일에도 저를 먼저 생각하셨죠. 그럼 부모님께 모든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베어오도록 아팠어요. 저는 결국 부모님께 함구하기로 했답니다. 김 선생의 말처럼 학교에도 이야기하기 어려웠어요. 최 선생님, 갑자기 왜 사직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으시고 근무평가도 좋으신 분이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교장 선생님. 몸이 아파서요. 사실 얼마 전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선 이유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제가 얼른 불어나야 좋은 후임자가 올 거고 그래야 학생들에게 피해가는 일도 없겠죠. 그렇게 학교를 사직했어요. 그리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었어요. 수련회에서 그 끔찍한 밤을 겪고 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저는 불현듯 생리가 3개월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 같았으면 1개월만 건너뛰었어도 할 일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그날 이후 그 무엇도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저 목숨을 이어갈 만큼만 먹고 자는 일을 반복했으니까요. 승민 씨는 저와 결혼을 굳게 약속했고 집에서도 사비감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외동딸 하나만 있는 집에 아들 같은 존재였죠. 그런 승민 씨에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연락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멍하게 동기를 주었던 연수극에서 여자 주인공이 임신을 하고는 좋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얼핏 승리를 3개월 이상 건너뛰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김 선생은 마치 자신이 제 애인이라도 되듯이 집에 전화를 해댔어요. 김 선생의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하늘이 머리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 불안했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였어요. 그것을 10분 활용한 김 선생은 아주 자유롭게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댔고 제 직장 동료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필요할 때 또 자유롭게 저와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일 이후 저는 김 선생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임을 확인했고 이미 5개월 가까이나 된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면 이미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형상을 모두 갖추고 있을 원형이었죠. 지우자고 생각했다가도 차마 그럴 수가 없더군요. 지워버리자, 안 돼. 지워버리자, 안 돼. 이런 생각이 저를 하루 종일 지배하고 있었어요. 몸매에서도 티가 나기 시작했죠. 미안해요, 승민 씨. 나 이제 더 이상 승민 씨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쁜 여자 하나 만나서 재수 없었다 치고 잊어요. 네?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는 없었고 그냥 부툭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우리가 사랑한 시간이 10년도 넘어. 나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한 일 결코 없고 당신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유라도 말해줘. 이유?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사람이 싫어진 거죠. 하하하.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그냥 그 사람을 떼어내고자 노력했어요. 이런 상태로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을 하겠어요. 그냥 내가 나쁜 년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도저히 난 납득이 안 가. 당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변함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제발 그냥 잊어주세요. 그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제발요. 제 몸매가 그러던 중 눈에 띄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이제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을 눈치채게 되셨죠. 저를 줄줄 따라다니며 마치 자신이 제 약혼자나 애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던 김 선생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저 은영이와 결혼이 약속한 사이예요. 은영이 몸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도 제 아이고요. 김 선생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저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놀라서 거의 기절을 할 정도가 되셨었죠.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아이의 아비 되는 사람이 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시는 부모님은 제가 그 일을 당했을 때처럼 누워버리셨죠. 배는 점점 불러왔고 아이의 아비라는 사람은 결혼을 재촉하고 부모님과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김 선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여자가 몸을 함부로 놓여서 혼자 내일을 가졌다는 게 며느리로 맞아들이기에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니죠. 우리 아들이 하도 다름 아니면 결혼을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묵묵부답이셨을 밖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셨으니 말이에요. 승민 씨는 마지막이라고 해도 좋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 배가 어느 정도 불러서 육안으로도 임산부임을 알 수 있을 때였죠. 집 앞에서 며칠을 죽치고 있다가 간신히 저를 본 승민 씨에게 저는 일부러 청첩장에 들고 나가서 그 사람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였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통보, 청첩장을 그 사람에게 내밀면서 저는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였어요. 저도 그 사람처럼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죠. 결국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저는 그날 승민 씨에게 다 털어놓고 말았어요. 부모님께도 차마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승민 씨는 세상이 무너진 듯 서럽게 우는 저를 다독이면서 또 말했습니다. 어떤 모습이건 어디에 있건 저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리고 저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했어요. 그 책임,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아파하면서 살 것이라고도 했죠. 남보기엔 멀쩡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이미 불어오고 있는 배 때문에 웨딩드레스가 아닌 한복을 입고 오랜 전통 결혼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에 대한 사람들 눈치는 대부분 빤하죠. 야, 이거 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둘이 똑같이 엉큼할 수가 있어. 뭐 결혼식이라도 올려주니 그게 고마울 지경이네 참나 하하. 그러게 말이에요. 최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에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딱 맞네요. 학교 서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김 선생, 아니 결혼식을 치렀으니 이제 남편이겠죠?
남편은 결혼식 동안 입이 귀에 고릴 만큼 내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웃을 수 없는 눈물의 결혼식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보고 말았어요. 승민 씨가 저 멀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이 끝나고 많이 부른 배 때문에 신혼여행도 취소했죠. 남편은 그때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남편의 집안 형편으로는 힘든 일이었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해주길 바랬죠. 그러나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 일은 결국 단념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신접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아이, 정말 모진 난상이었어요. 이틀이서 한 끔찍한 진통을 한 끝에 결국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죠. 딸이었어요. 비록 갓난아기였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를 꼭 빼닮은 아이였어요. 포대기에 쌓여 제 옆에 누워있는 저의 미니어처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대신에 착잡한 감정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의 아이지만 저와 저희 부모님을 닮아 선한 눈망울과 깨끗한 피부를 가진 아이였어요. 그 남자의 아이라는 생각과 제 분신이라는 생각 두 가지가 겹쳐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제게 아이는 어느새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마음은 이미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시들대로 시들어 있었고 건강도 많이 해친 상태에서 난상까지 하게 되면서 날씬하고 건강한 무용학도였던 저는 어느새 여위고 누가 보기에도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허약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아이 둘이 더 생겼죠. 둘 다 아들이었어요. 아들 둘은 김 선생의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용모로 태어났습니다. 열 손가락에 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덜 아프고 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군요. 그 나이엔 딸아이와 아래 두 아이에 대한 제 마음은 많이 달랐어요. 그것이 또 제게 어떤 죄책감을 느끼게 했죠. 엄마가 돼서 일부러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뜩이나 좋지도 않은 정신상태에다가 죄책감까지 더해주는 일이 되고 있었어요. 아들 둘을 낳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너졌고 건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네 번째 임신은 피하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아무 이유도 힘도 없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한 결혼이 행복할 리 없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의지할 곳은 큰딸아이와 제 뒷바라지를 해오신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은 점점 허약해져가는 저를 보고 어떤 침묵이라도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답니다. 그저 안쓰럽게 저를 바라봐 주시고 늘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계셔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만 세상과의 인연을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생긴 모습도 자라는 모습도 저를 꼭 닮은 딸아이가 저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였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도 많았던 저희 집 재산이 또 많이 풀어났답니다. 어떤 춤쟁이가 부모님과 제가 제복의 천복으로 타고났다는 말을 했다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권유든 부모님의 결정이든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면 가격이 급등하곤 했죠. 서유지에 자리 잡은 20층짜리 호화 건물을 비롯하여 많은 토지와 임야 등이 우리 집 재산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슬슬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외동딸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재산 이 사람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물려주시면 뭐 그게 곧 저희 부부의 재산이 될 텐데. 아들도 없는 집에서 자기한테 처음부터 명의를 초복시기 전에 주시죠. 세금 초기 하는 일을 해줄 변호사 친구들도 몇 명 알고 있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떡주의 사람은 생각도 안 낸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죠. 부모님은 전혀 아무 생각 없으신데
이미 그 재산 물려받을 때 세금을 탈루할 방법까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원래 박사과정을 밟아 대학에 남기를 원했던 남편은 그 소원도 이루고 있었어요. 지방대학 한 군데에 자리를 잡았고 같이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처럼 그 대학에서 김 선생은 해골같이 허약한 부인을 하늘같이 모시면서 자신의 부모님은 물론 장인 장모에게까지 효성스러운 그런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사람과 이혼하기 위해 시도했어요.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률적으로 이혼의 방법을 모두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에겐 이혼 사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혼, 해줄 수도 있지. 당신이 상속 포기하고 모든 재산 나한테 넘기겠다고 약속만 하면 장인 장모님한테서 받아오면 이혼해줄게. 죽자 사자 하던 첫사랑이 있었다던데 나랑 이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재혼하던가.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 가치를 염두에 두고 저에게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던 것이었어요. 부잣집의 동달의 사위,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꼭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예요. 권선징악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선생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요? 애초가에 장인 장모님한테까지 효성스러운 교수가 바로 나야. 당신도 알잖아 내 평판. 그 재산 다 내 앞에 내놓기 전에는 나한테 수부 벗어나.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이나 알아듣겠어? 아이들도 이제 다 성장을 했고 부모님은 어느새 연로하셨죠. 남편은 부모님이 연로의 계심에 따라 편찮아지시면서 점점 더 의기양양해졌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어차피 그 재산은 모두 제게 돌아올 것이고 저 하나에 어떻게든 구워 삼든 협박을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믿는 것 같았죠. 한순간이 힘든 그런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 둘이 하나같이 제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었죠. 생긴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성품까지 모두 제 아버지를 닮아 있었어요. 아들 둘은 모두 집안의 재산을 믿고 공부 따위에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죠. 오히려 집안의 재력을 믿고 학교에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학교에 가서 마치 좋은 아버지나 되는 듯 후가 땅에 다투러 빌고 빌어서 선한 인생을 남기곤 했습니다. 제 죄가 큽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죄예요. 저를 꾸짖어 주시고 못난 제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하게 가르치겠습니다. 부디 제 얼굴을 보소라도 성취해 주십시오. 제 존재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되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말로 인격이 훌륭한 아버지의 자식들이 망나니로구나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집으로 들어오면 남편은 예의 그 재산의 명의 이전에 관한 일을 입에 담곤 했습니다. 그 옛날 사진 당신 부모님에게 한번 보여드려볼까? 쥐도 철시라면 돌아서서 고양이에게 대드는 법이야. 쥐가 이빨 갈아서 덤비기 전에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으라고. 해엄마, 어차피 엄마 재산 우리 재산 될 건데 주실 건 일찍 좀 주시면 좋잖아요. 제가 큰 골프장 사업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산 없애려는 게 아니라 늘리려고 이러는 거라니까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잘 설득하셔서 저기 저기 재산 분배하시게끔 힘 좀 쓰세요. 누가 그 아비의 아들 아니랄까봐 그나들까지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또 말했죠. 요즘 들어 큰아들 녀석이 머리 컸다고 저도 한몫 차지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녀석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도 잊은 채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점점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제 아주 까맣게 타버려서 더 이상 타들어갈 데도 없었나 봐요.
그런 진흙탕 싸움이 이제는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반면에 딸아이는 저를 닮아 욕심도 없는 아이였죠. 거기에 또 저를 닮아 예술 분야의 수질도 보였어요. 딸도 제 전공을 따라서 무용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오직 세계적인 무용가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딸아이가 제가 못 이룬 꿈을 이뤄주길 바랬답니다. 딸아이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딸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는 못했죠. 그저 건강이 안 좋아진 엄마가 어느 순간에 무용을 포기했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엄마, 내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차세대 무용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어요. 유럽에서 저명한 무용가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엄마, 너무 잘 됐죠? 아이고, 잘 됐구나. 이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뤄주길 바란다. 엄마는 어쨌든 또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엄마,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아픈 엄마를 두고 집을 떠난다는 게 불안해요. 외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엄마가 아빠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딸아이도 우리 부부가 금슬이 좋지 않다는 것을 물론 느꼈겠죠. 이유야 알 수 없었겠지만 제가 건강하지도 않은데 제 아버지와 제가 금슬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집을 떠나 유학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딸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참 따뜻하고 고맙더군요. 그리고 딸아이의 말대로 연로하신 부모님은 예전과는 달리 기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계셨어요. 남편은 재산 상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부모님들에게는 마치 입안의 혀처럼 굴었답니다. 남이 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효성으로 보였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이런 용의주도한 태도로 인해 남편에게 혼인 생활에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해 딸도 아들들도 홍기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특히 딸은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공학 쪽에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딸과 같은 나라로 유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딸은 곧 결혼할 사람이 있었고 아들들도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애들 결혼시킬 때까지만, 그리고 부모님 떠나실 때까지만 일을 악물고 살아보자. 그러고 나서 차라리 이 집안에서 내가 탈출을 해보자. 저 인간 버려두고 말이야. 길이 생기겠지. 이런 미래에 대한 설계는 제게 하나의 희망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휴학을 마치고 들어오는 대로 사위만 좋다고 하면 데리고 새 생각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예은이하고 같이 유학을 떠나겠다고. 혼자 보내기 걱정돼 좀 차에 정말 잘된 일이로구만. 아이, 두 사람 다 자기 전공에만 뜻이 있는 사람들이니 나가면 꼭 성공해서 돌아와. 시간 걸리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아이, 그 정도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집안 아닌가. 하하하. 남편이 딸과 사위의 유학을 바라는 데는 순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전공에 착실하게 공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아이들. 거기다가 해외로 멀리까지 나가준다니 재산에 독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보기에는 더 없는 추구이었겠죠. 딸아이가 사귄다는 청년의 부모와 상견례를 하고 서둘러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 후 바로 해외로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연로의 가심에 따라 집안에 슬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우선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생사를 오가시다가 간신히 일어나셨지만 거동이 불편하게 되시고 말았답니다. 말씀도 어눌하게 하실 정도로 많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지내셨어요. 휠체어로 움직이셨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셨죠. 어머니도 기력이 많이 달리셔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돌봐드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의 아버지가 먼저 하늘 아래로 가시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하시던 그날, 저는 아버지의 유골이든 함을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오로지 미안하다는 그 말씀밖엔 아버지의 마지막 하시는 길에 들을 말씀이 없었어요. 금지옥엽 키워주신 딸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못볼골만 보여드린 세상의 불효녀, 바로 그 딸이 저였어요. 지팡이에 의지하시면서도 꿋꿋하게 울음을 참으셨던 어머니도 저의 이 흐느낌에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셨죠. 남편은 세상의 슬픔은 홀로 진 듯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이 불초한 사이를 두고 어디를 먼저 가십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죠. 이대로는 못 보내드립니다, 장인어른. 그 와중에도 역겨움이 솟구치더군요. 내 일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 재산을 차지하는 데 장애물 하나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겠죠. 외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면서 미뤄졌던 아이들의 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쪽 학교의 학기 스케줄상으로도 더 이상 출국을 미루기가 어려웠죠. 친정어머니는 외손녀와 손녀 사비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네가 꼭 이뤄야 한다. 기계 젊어서 건강에 잃고 무용을 포기하게 된 엄마에 대한 제일 큰 효도야. 너희들을 보는 게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오래 살아서 우리 예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무용가가 되는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아이들은 떠나보냈답니다. 남편의 재산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력이 쇠하셔서 지팡이에 의지하시는 어머니와 저, 세상에는 이렇게 둘 뿐이었죠.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이제 재산을 독차지하는데 아무 장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더군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딸 내외가 유학을 떠나자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의 태도는 의기양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는 아마 우리 엄마와 제가 산손장 정도로 보였을 거예요. 엄마는 점점 더 기력이 쇠해지셨습니다. 아예 자리 보존을 하고 두셨죠. 누가 보더라도 친정어머니의 인종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셨어요. 은영아, 다 잘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일은 선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 이해미 말 알아듣겠니? 그날 친정어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에 둘만 함께 있었어요. 먼저 떠나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임종을 앞두신 어머니 앞에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임종을 앞두신 어머니가 오히려 달래셨죠. 그렇게 엄마와 딸 둘만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화의 끝에 우리 모녀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제게 끝까지 희망을 주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는 것 같았답니다. 아마도 평생 당신이 가져오신 생각, 일은 선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그 생각의 마지막 만남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더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때처럼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두 분을 나란히 납골공원에 내보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기를 하면서 장모의 묘 앞에서 쉬며살이라도 할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이젠 역겹지도 않았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다 보내드리고 딸 내외도 제 곁에 없는 지금 몸은 여전히 허약한 상태였지만 마음만은 꿋꿋하게 가시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일구신 이 집안의 재산에 단 한 푼이라도 저 짐승 같은 인간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유언으로 모든 재산에 제게 상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쉽게 남편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었죠. 웬 쿠투가 이리 갑자기. 말도 못하게 어지러워요. 아줌마, 119 빨리 불러요. 어서요.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제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구토가 나고 천장과 바닥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급히 119를 부르도록 했고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죠.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도 그저 여기저기 약한 것 말고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자꾸 구토를 하니까 위세척을 하는 정도의 응급처치만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섰죠. 그런 일은 이후에도 몇 번 더 계속되었어요. 아마도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병이 하나 더 생겼나 보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죠. 그렇게 떠나신 부모님과 해외에 있는 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더욱 약해진 몸을 이끌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또 요즘 어떻게 사니? 아무리 바쁘다고는 하지만 너무 친구들한테 무심한 거 아니야. 나보다 쓰러질 지경 아니라면 보임에도 좀 나와라 얘. 친구 하나가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저 오랫동안 못 본 친구 사이에 건넬 수 있는 말이 오가고 나서 저는 그 친구가 정말로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조금 말을 더듬고 있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무슨 행위기가 있는 모양이구나. 무슨 얘긴데 그러니? 얘기해봐. 궁금해 죽겠다 얘. 그게 얼마 전에 나 군 며느리 보잖아. 그래서 예물을 불금해서 갤러리아 명품관에 갔었거든. 그런데 거기서 친구는 덩 발을 더듬고 있었어요. 거기서 네 남편이 남편이 왜? 아유 그냥 말해버려야겠다. 웬 여자하고 같이 아주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쇼핑을 하더라고. 쇼핑백을 주렁주렁 메고는 둘이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하는 거야. 네 남편이야 원래 반듯한 사람으로 평판에 자자한 사람 아니니. 처음엔 잘못 봤나 했지. 근데 거기서 몇 번을 더 그 여자랑 같이 쇼핑하는 걸 봤어. 그런데 친구의 걱정과는 달리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람됨이야 제가 누구보다야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마당에 저 하나가 그 사람한테 무슨 장애물이 되겠어요. 더구나 그 사이에 세상에 자신을 믿도록 만든 반듯한 평판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뻔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친구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머, 그래? 세상엔 닮은 사람도 많잖니 왜? 정말 우리 애들 아빠였어? 확실해? 잘못 본 거 아니고? 저의 이런 말에 친구는 동의를 하면서도 말 끝을 흐리는 것이었어요. 그래 맞아. 닮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있지.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네 말이 맞아. 네 남편이 그럴 사람 아니지. 그렇게 친구와의 통화가 끝났지만 저는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저에겐 큰 관심거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친구의 말은 제 눈앞에서 버젓이 증명되고 있었답니다. 후배 교수라나요? 웬 여자 하나를 집으로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후배 교수라는 여자는 집안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마치 이사 들어올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저는 그냥 그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다른 방을 쓴 지 오래였고 둘이 남편의 방으로 나란히 들어가는 것을 보아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자주 올 사람이야. 아이 그저 친구야 친구. 아이 뭐 달리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후배와 아주 다정해 보이네요. 아무리 다 큰 애들이라곤 하지만 애들 보는 데선 이러지 말아요.
아이들도 할 건 알아야지. 그 녀석들이 버리고대고 지들에게 돌아갔다고 뭐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아버지가 견제하자는 것도 엄마는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지. 수십 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것 없는 남편, 참 저러기도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불륜하는 그 이후에도 몇 차례나 저희 집에 드나들었어요. 남편과 불륜녀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방에 아예 들어앉아서 거의 하루 종일 희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일하는 아줌마들에게 가끔씩 뭔가를 지시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아들 둘은 사실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어 보였답니다. 아이들 걱정은 저 혼자만의 걱정이었어요. 엄마, 저 브랜드샵 하나 차리러 보여요. 종합의류 브랜드인데 고급 브랜드예요. 엄마가 좀 차려주세요. 네. 아이 기왕 주실 건데 좀 미리 주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재산 상속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니?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구나. 생각 중이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어렸을 때부터 누나하고 우리를 차별대화하시더만 설마 재산까지 누나한테 다 주려는 거 아니죠?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하게? 어디 마음대로 해보려무나 궁금하구나 어떻게 알지? 엄마,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일찍 준다 생각하세요. 저거 후장 매물로 나온 거 보고 하는데 그린이 우리나라에서나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요. 이거 놓치면 엄마도 후회하세요. 우리 집 재산을 더 늘려줄 수단이라니까요. 이 상태에서 더 재산 늘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 난 이거면 충분하거든. 그러니 네가 그런 걱정까지 안 해도 된다. 아들들은 저를 회유도 해보았다가 협박도 해보았다가 하더군요. 어쩌면 저렇게 지 아빠만 닮았는지요. 하지만 저는 몸은 아플지 몰라도 마음만은 꿋꿋했답니다. 아무리 내 새끼들이라고 해도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는 아이들에게 외할아버지도 힘들어 일구신 재산을 나누어 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불륜녀는 남편이 있든 없든 우리 집에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더군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불륜녀의 친정 식구들까지도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떤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자신의 오빠라고 소개하더군요. 그 철딱선이 없는 아들들도 이번에는 좀 기가 막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저는 또 나머지 인생에 살아가고 있었죠.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이제 그 세월들을 정리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방에 부셔져 있는 커다란 부모님 사진 앞에서 저는 손에 모으고 기도하듯 말했죠. 엄마, 아버지, 이제 때가 됐죠? 이제 제 나이도 좁지 않은 나이네요. 엄마, 아버지, 저 꿋꿋하지만 그래도 더 용기를 주세요. 늦었지만 저 짐승 같은 인간과 헤어져서 지금부터라도 제 삶을 찾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동안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듯 대화를 하고 나서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보았어요.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할 말이라서 이렇게 모두들 모이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잘 들어둬라. 니들이 그렇게 탐내는 재산과 관련있는 얘기도 있으니 말이다. 엄마, 아이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제 말씀대로 골프장 사주실 거죠? 진짜 우리 집 재산을 늘리는 것이 될 거라니까요. 우선 그 이야기에 앞서서 내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구나. 나 오늘부로 네 아버지와 이혼한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는 내 재산은 한 푼도 네 아빠한테 줄 수 없어. 그러고 나서 저는 커다란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져놨어요. 그 안에는 이것저것 다양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죠. 산속에서의 그 사진들도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사진의 필름도 같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사진에 찍혀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그런 사진을 일부러 찍었다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의도가 좋은 것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사진을 찍은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맞는 것이겠죠. 알기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 손에. 이건 내가 평생 간직하던 것인데 어떻게. 그리고 또 쏟아져 나온 물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약봉지들이 바로 그것들이었죠. 저는 제 인생이 바뀌던 그날 이후로 우울증을 달고 살았어요. 거의 평생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죠.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제가 먹고 있는 우울증 약 봉지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약이 된 큰 봉투 하나를 테이블로 던졌습니다. 거기서도 우르르 약이 쏟아져 나왔죠. 외관으로 보아서는 가방에서 먼저 쏟아져 나온 약들과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가 얼른 구별되기 어려운 그런 약들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는 것이 제 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녀와 그 가족들이 집안의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영상 자료들까지 남편의 인간성을 증명해 줄 것들이 수십 년 얽힌 안에 풀리듯 가방 속에서 흩어져 나왔어요. 남편은 서둘러 그 약들을 주워 담으려 하더군요. 숨겨보시죠, 김 선생님. 이미 의사 소견이 적힌 소견서랑 약의 사진들이 내 손에 증거로 다 있어요. 진짜 내가 먹어야 할 약들이 발견된 곳은 바로 당신 방이고요. 내 방에 있던 원래 먹어야 할 약들, 먹으면 안 될 약들로 바꾸지게 했더군요. 집안이 폐각 뒤집히고 남편은 처음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동안 협박의 수단으로 쓰였던 사진들과 필름, 제 수명을 단축하려고 제 방에 가져다 놓은 약과 진짜 우울증 약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유 없이 속이 베스고오는지 알 수 있었죠. 이혼 소송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산속에서의 그 사진과 필름, 그리고 약을 바꾸치게 한 것만으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더군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즐기고도 보진 인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여 나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나서 당연히 부녀녀와 그 가족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세등등했던 제 아버지가 그렇게 쫓겨나고 나니 이번에는 아들 녀석들이 재산을 노리고 협박과 회유를 거듭하더군요. 저는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이번에야말로 제 재산관계를 깨끗이 마음속으로 정리한 저는 다시 아들들과 남편을 불러 모았죠. 남편, 아니 전 남편에게 제가 거짓말을 해서 불렀어요.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남편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재산 상속 문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니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이 엄마, 재혼할 생각이야. 재혼 상대는 바로 우리 집 옆에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아저씨고, 그리고 내 남편 될 사람인 이상 재산 상속의 우선순위는 그 아저씨가 될 거다. 아파트 경비요. 엄마 제정신이에요. 평생 보험 재산으로 불이어둘게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아이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몸이 편찮으시더니 이제 정신까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멀쩡한 자신들 놓고 60 넘어 다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니요. 그리고 재산을 뒷도보다 못한 사람에게 다 넘긴다고요. 게다가 지금도 경비요. 엄마 미쳤어요? 아들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채 제게 대들었어요. 전 남편도 한마디 끼어들더군요. 허허라. 바로 이렇게 바람을 피우셨다는 증거를 스스로 공표하시는구만. 하루 이틀 만나서 재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테고 말이야. 하루 이틀이라뇨. 50년 가까이 되었죠. 문이 열리고 먼저 딸 부부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잠시 귀국하라고 했고 내막을 알려주었죠. 딸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셈이었죠. 그 충격으로 생각이 많았던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예은아, 너한텐 아무 잘못 없어. 이 엄마가 너한테 죄인이라면 죄인이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치만 이제야말로 모든 걸 얘기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 엄마를 조금만 이해해주면 고맙겠구나. 엄마, 나 엄마 다 이해해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엄마를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엄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히려 엄마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나은영 씨하고 결혼할 사람 한승민입니다. 30년 이상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혼해서 나머지 인생 은영 씨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재혼상대 남자의 얼굴을 본 방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동 그럴 것이 자신의 재혼상대라고 소개한 사람은 바로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던 부녀녀의 오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쪽은 내 평생의 유일한 사랑인 은영씨. 바로 그 은영씨 친구이자 내 동생이지요. 그 재혼상대가 부녀녀를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은영이의 친구입니다. 은영이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은영이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고,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힘드실 때 은영이 아버지 도움으로 일어나실 수 있었죠. 언젠가 그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어머님께서 제게 은혜가 불티베를 주셨어요. 저와 오빠가 은영이를 그 인간으로부터 구해낼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전 오빠에게 이야기 듣고 은영이의 결혼과 임신에 관한 사실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영이의 전 남편, 아니, 사람 하나를 거의 죽이다시피 한 짐승 같은 사람에게 일부러 접근했던 거였고요. 친정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모든 일은 선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단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던 그 말씀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때 당신이 먼저 떠나시게 되더라도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떠나신 거였어요. 남편에게 접근한 제 친구는 남편의 방을 드나들면서 그 산속에서의 사진을 비롯해서 바꿔치기 되어 있는 제 약봉지 등 모든 친구를 모아주었던 것이었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상하셨겠죠? 아니 어쩌면 더 일찍 아버지와 의논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결혼도 안 한 딸의 임신, 그 앞에서 딸에 대해 실망하는 대신 그 내막을 알려고 노력하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재산상의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재산을 제 진실한 남편 승민 씨의 명의로 돌려두었어요. 저한테 있다면 여전히 회유며 협박을 일삼을 수 있지만 새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이 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아이들이 모두 새아버지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더군요. 아들들에게는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사는 길을 택한다면 재산의 일부를 상속해 줄 수도 있겠죠. 승민 씨는 제가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사는 동안에도 늘 가까운 곳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늘 지켜보았고 옆 아파트의 경비일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요즘 오직 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답니다. 딸과 사위 역시 학교 쪽에 일단은 휴학 조치를 해두고 제 곁에서 제가 다시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30년이나 늦은 출발이었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남편과 딸, 그리고 사위 모두 선하디 선한 사람들이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모든 일은 선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나머지 일생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 식구들의 일상이 그 선한 끝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예.